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전쟁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전쟁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봐야 예, 될까요? 한번 조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약간 관심도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긴장도라 할까요? 이게 그렇죠.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또 뭐 다른 이벤트가 워낙 많았고 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들이 너무 세게 나오는 바람에 다 묻힌 것 같은데 다행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후반 그래서 국면으로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한번 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그 엉망진창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금융의 눈으로 보면 약간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왼쪽이 바로 러시아 주가 인덱스인데요. 보시면 뭐 2월 24일 날 폭락을 했었죠. 네. 근데 지금 5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4월 달 초 수준 정도로 반등을 했어요. 굉장히 의외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을 봐야 되는데 환율이 대폭락을 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5월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게 대폭 반등을 해서 이제 이전 수준 뭐 이제 그런 정도까지 이게 휙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네. 이걸 놓고 보면 동맹의 배반이 있다고 사실은 봐야 돼요. 이 안에 배반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미국이 이제 뭐 완전히 이 러시아를 봉쇄해서 그 끝을 보는 것 같지만 국가에 이익이 걸려 있을 때 그 동맹은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전쟁은 결국은 이게 이 에너지 전쟁에서 금융 전쟁 그리고 지금 완전 공급망 전쟁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고 또 이것이 전 세계 경제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어떻게 이게 다 죽지 않고 살아 있냐고 하는 것은 동맹은 바보나 믿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로 하나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전황 한번 보면요. 2월 24일 날 이제 푸틴이 사기치면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공격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게 보시는 왼쪽 그 차트가 2월 24일인데 4월 8일 날 보면은 이게 남쪽 지방 완전히 점령했고 그 북쪽 지방 이제 수도까지를 다 점령을 했었어요. 네. 근데 5월 11일 날 이제 이 전황을 보면은 북쪽 지역은 싹 없어졌고 남쪽 지역도 보시면은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요수만 싸움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이전 상태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 전쟁은 한 두 군데 정도에서만 하고 있다. 현재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전방위적으로 막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두 지역에 집중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77일째 이제 5월 11일 기준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누구나 예상할 때다 이제 단기전으로 끝날 거다. 네. 그런데 그 의외로 이제 두 달 이상 시간이 간 거죠. 네. 그래서 상황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재미난 현상이 그 서방 세계는 러시아 전쟁이라고 보는데 러시아는 지들은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치첸 때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전쟁 선포를 하게 되면 전쟁이 이제 이겼거나 졌을 때 책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뭐 러시아 군대를 다 동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시 동원령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영악하게 이제 이렇게 했고 이거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이제 전쟁 선포를 하고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좀 장기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고 또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국심 고취시켜 자기 지지율을 높이는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만 지금 돈바스하고 그 두 군데 지역만 예를 들면 장악을 하고 네. 이제 종전을 해버리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이도저도 안될 하듯이 이제 핵무기를 쓰겠다. 한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돌아가는 그림으로 보면 3번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일부 지역만 이제 하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맹은 바보만 믿는다고 그 얘기를 드렸던 건 첫 번째는
이게 주가나 환율이 이게 대폭락해서 크게 반등해서 전고점까지 올라온 이유를 보면은 배반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하도 이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러시아를 이제 제명시키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반대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나는 이 편도 저 편 아니야. 네. 나는 그냥 기권 이렇게 한 나라들을 보면은 이게 중국, 인도, 남아공, 브라질, 그냥 브릭스 국가들이 다 이게 기권했어요. 미국 편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우디, 멕시코 이 나라를 또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는 미국의 이 동맹이나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협조 요청에 전 세계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으로 했을 것 같은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 브릭스 4개 국가 전혀 참여 안 했고 또 아시아 쪽에서 놓고 보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네. 인도네시아가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해당된 국가들이 지역 패권 국가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중동 지역을 잡거나 그렇죠. 아프리카를 장악하거나 해당 국가들이 그래서 제일 드라마는 바로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가 배반했다는 거죠. 그 멕시코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의미는 첫 번째는 이런 나라들이 다 러시아하고 이해관계가 걸려요. 네. 그래서 뭐그 인도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 무기, 러시아와의 교역 이게 굉장히 컸던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인도 같은 경우가 큰 구멍인데 쿼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게 러시아가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사지 않아야 되는데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대거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팔로가 막히니까 반값에 줄게. 근데 인도는 뭐 반값에 주면은 실을 이유가 없이 그래서 미국이 제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기둥으로 흘리고 계속 석유를 사는데 미국이 지금 제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도 사니까요. 그 배반자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놓고 보면 그 인도나 이런 이제 작은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시아나 중동 뭐 이제 아프리카 쪽에 수많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국 너는 뭐 했냐? 그때 입 다물고 있다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만 우리 보고 편들라고 하는 거 나 기분 나쁘다.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 그 특정한 지역에서 아시아 중동 뭐 이제 이쪽에서 그 1번은 아니지만 2등, 3등 국가의 경우는 자기네들 또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들을 쳤을 때 지금 똑같이 러시아하고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미국이 똑같이 또 제재하고 뭐 이럴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한 발을 살짝 뺀 거죠. 네. 어쨌거나 지금 일반인의 시각하고는 다르게 지역의 이 맹주들은 여기에 이 소극적인 반항, 기권을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배반자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봐야 되는 최고의 포인트는 결국은 페드의 변심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뭐 전쟁 나서 뭐 어떤 시대로 오는데 문제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하고 후에서 페드가 뭐 처음에는 금리 한 4번, 5번 올리면 될까 그러다가 11번 올리겠다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빅 자이언트 스텝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놓고 보면 그래서 2021년 1월의 스탠스하고 2022년 3월의 스탠스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0.25로 이제 베이비 스텝을 가간다고 그러다가 아 이거 물가가 너무 뛰니까 8% 가니까 이제 0.5까지 해서 빅 스텝 가겠다 그러다가 그 8.3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 금리 발작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0.75라는 얘기만 해도 시장이 왕창 이제 무너지고 있고 또 문제는 이게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이것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이게 충격을 줘가지고 경기를 더 나쁘게 만드는 이 상태가 같이 벌어진 이제 상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 10번에서 11번 금리 올린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게 되면 안정화가 되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열 몇 번까지 올려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도 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페드의 이 변심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어쨌거나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판인데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그게 반등이 돼서 아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역전이 아니더라도 0 근처만 가더라도 이제 그 일정한 시기 이후에는 반드시 불황이 왔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이 아미친 약간 회색별로 된 게 요게 다가 이제 경기 침체기입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보시면 요게 다 0이든지 0 근처로 갔던 거죠. 마이너스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경기 침체, 소위 말하는 불황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중국에서 대거 자금이 유출이 됐다. 그게 이제 한국 언론 보도에 많으지만 그건 3월 달 얘기입니다. 네. 3월 달에 사상 최대로 많이 빠졌고 4월 달에는 오히려 돈이 약간 이제 순매수로 들어왔는데 그것의 이유가 보면 3월 달에 이게 이제 그 3년짜리가 미국하고 중국과 금리 역전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4월 달에 10년물, 1년물 요게 다 이제 역전이 됐고 근데 4월 말에 들어서서 보면 10년물은 이제 약간 플러스로 다시 돌아섰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중국에서 대거 자금이 빠지다가 요것이 이제 거의 그 중단 상태로 왔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놓고 봐야 되는 것은 우크라 전쟁도 전쟁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향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지만이 돈 마구 풀었던 것인데 보면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무지막지하게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나 제로 상태로 계속 왔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금리가 얼마만큼 들 거냐 하는 건데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드는 것보다는 사실은 시장의 그 변화 때문에 시장 금리 올라가는 게 더 무섭죠. 근데 지금 기대 금리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란 색깔이 이제 그 금리인데요. 놓고 보면은 이게 크게 반등을 했고, 근데 추세를 놓고 보면 맨 위에 초록색이 이제 모멘텀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2년 최근 상황을 보면 모멘텀이 거의 피크에 와 있어요. 과열 국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끝없이 금리를 올릴 것 같지만 이렇게 놓고 심리 상태로 놓고 보면 이제 모멘텀으로 보면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페드가 금리를 인상했을 때 뭐 주가가 어떻게 되냐를 보면 역사적으로는 이게 시차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금리 올리고 나면 일정한 뭐 충격은 반드시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금리를 올린다고 했지만 이미 시장 금리는 먼저 올라갔고 그것이 이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금리를 정말 열 몇 번씩 올려서 한 2.83까지도 올릴 수가 있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물가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물가에는 변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코로나 안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정화가 됐을 때 공급 측 애로가 없어지게 되면 이것이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이든이 보복 관세 문제를 낮추거나 없애게 되면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냐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냐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자성 부채가 얼마나 많냐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미국의 전체 예산 중에서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 네.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수준을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놓고 보면 이게 이 제로 금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2007년 이후로 보면은 이제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도 그 이자 비용 부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22년에 보면 이게 휙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금리를 돌린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예를 들면 민생이라든지 뭐 헬스케어 같은 데 써야 되는 돈이 이자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차라리 시장이 부담스러운 거는 이 금리 인상 자체보다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건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앙정부가 이 이상 이자를 올리면 중앙정부 자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그렇죠. 그 이자 수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CPI만 보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미국의 중앙정부가 추가적으로 더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 부담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금리를 뭐 완전 올린다거나 이제 페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세게 올리기 어렵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장기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미 금리의 급반등은 이 모멘텀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피크 상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리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올린다는 것이 아직 뭐 한 번, 두 번밖에 안 올렸는데 투자 심리는 어떠냐 보면 이게 지금 뭐
최근 한 5년 중에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빨리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사실은 뭐 0.5 정도를 한 번 더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투심이 더 이제 크게 폭락하거나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L자로 가든지 U자로 가는 이제 그런 정도. 그래서 심리 상태를 놓고 보면 이미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 시장 심리가 현재 최바닥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체크되고 있는 것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QE를 했을 때 QE 끝자락에 가서는 이것이 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QE 1, 2, 3, 4를 했을 때도 보면 피크 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지만 이게 올라갔다가 다 지금 꼭지에 와 있지만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쪽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일드 커브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이제 경기 불황이 항상 왔었고, 그래서 2022년에도 이제 일드 커브가 네거티브로 왔기 때문에 경기 하강 그리고 주가의 조정은 그건 뭐 필연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폭이나 정도를 놓고 보면 너무 이제 그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는 상당 부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역사를 보면 하여간 이게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을 때 역사적으로 한 4번의 경우를 보면 다 주가가 조정은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냐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통화 증가율하고 CPI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보는 것이 이게 CPI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CPI가 파란 색깔입니다만은 이게 거의 이제 80년 초반대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CPI가 수요가 많아서 올라간 거냐 아니면 돈이 많이 풀려서 간 거냐면 바로 돈입니다. 지금 빨간 색깔이 M2 통화 증가율이거든요. 통화 증가율이 최근 100년 중에서 가장 높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풀었던 측면도 그렇죠, 없어요.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돈을 집어넣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인데 그 돈이라는 게 막 푼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집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 버블을 채우는 것 이제 그것은 실물 경기의 빠른 회복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직 이제 돈 집어넣는 걸 보면 지금 넣은 수준을 보더라도 이것은 과거 2009년이나 2000년 초반에 풀었던 그 정도 수준, 지금 돈을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긴축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계속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하는 이제는 그런 단계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전쟁하고 정시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가 완전히 죽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반등을 해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더 밑으로 가는 건지 아니다는 게 이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제 러시아의 전쟁이 증시에 추가적인 큰 악재가 되기 어렵다. 언론에서는 모든 뭐 글로벌 브랜드가 다 보이콧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러시아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은 사실은 러시아가 했는데 주가는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보시면 트렌드의 그 2020년 초반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이것은 뭐 그 전쟁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기술주의 충격 네. 또 뭐 대표적인 가상화폐 같은 이런 버블 자산들이 금리 인상의 샥을 크게 받은 이제 그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지금 저희가 기술 버블, 테크 버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테크 버블이 터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버블은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버블 터진 거죠. 버블이 터진 거라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이제 버블의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버블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터지는 버블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한번 터졌다가 일정 시간을 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버블이 있고 여기에서 살짝 조정받고서 다시 올라가는 버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부를 보면은 이미 터진 버블이 있고 특정 종목이 있어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3, 4년 더 기다려 이번 비트코인처럼 3, 4년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리커버 할 수 있는 버블도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니 뭐 이런 회사들의 경우들은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충격받지 않고서 여기서 다시 행보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두드려 뭉쳐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뭐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이것이 상대적으로 이게 나스닥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과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새로운 이제 이 버블을 이걸 채우는 것은 결국은 기술이고 그 기술의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관련되는 회사들이 최근에 빠지긴 했지만 네.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화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하이 주식하고 우리 코스피를 놓고 보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것이 2019년, 20년 레벨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사이에 조금 뭐 많이 빠졌는데, 이게 테크니컬리로 보면 조금 기분이 나빠요. 중간에 걸리는 게 한도 없는 거죠. 받쳐줄 선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리스키한 정도로 보면 이게 상하이 지수보다 이제 한국의 코스피가 조금 더 리스키해 보이는. 지지라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중국은 바닥치고서 이제 올라갈 때가 언제냐 봤는데 우리는 아직 계속 내려가 있는 구조고, 네. 또 외국인의 수급도 보면 이제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중국에서 돈이 빠지다가 이것이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되면서 다시 돈이 들어오는 추세인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돈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약간 우리가 더 불리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기준금리하고 국채 수익률은 먼저 반영해서 지금 올라갔고, 또 금리가 올라갈 때 항상 리스크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M2를 놓고 보면 통화증가율이 노란 색깔인데, 이건 지금 통화증가율이 낮춰서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80년 말 90년 초반 정도 수준의 돈이 아직 불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조금 더 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수급에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금리하고 이제 이게 S&P나 나스닥을 놓고 보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새 올라간 것도 드라마틱했지만 지금 빠지는 걸 보면 뭐 이게 조금 더 빠져야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뭐 지금 모든 것의 포커스가 이제 물가에 맞춰져 있지만, 그래서 이제 통화량의 이 피크아웃하고 물가의 피크아웃은 약간 시차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통화량이 이미 피크아웃하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제 그 CPI 문제는 결국은 이제는 통화량의 변수라기보다는 공급 측에서의 에러의 변수,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이 어느 선에서 스톱하고 이제 원자재나 뭐 곡물이나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냐는 이 변수하고 중국의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 생산 중단, 요 두 가지를 이제는 자세히 봐야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CPI의 방향을 결정짓는.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건 그 두 가지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것이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너무 이것의 CPI 급등이 금리 폭등으로 올라가고 이것이 주가 대폭락으로 간다고 하는 시나리오들은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적인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이제 증시 방향,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본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전쟁이 좀 정리가 되는 만큼 어떤 새로운 변수가 나오기보다 이것이 좀 정리되면서 좀 투자자분들이 좀 편하게 투자하는 상황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뭐 시장이 이제 바닥 근처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심리적으로 가장 괴롭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체크해야 될 변수를 보면서 이게 액션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중국의 그런 코로나19의 상황하고 우크라 전쟁의 진도. 네. 근데 우리는 뭐 언론에서 막 이거 떠들었다가 또 쑥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상해의 그 코로나19 문제도 그렇게 뭐 난리를 치다가 최근 뭐 한두 줄 사이에는 상해 쪽 그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 기억에는 여전히 저기는 막혀가지고 죽었는갑다 싶은데 이미 천명대로 떨어진 거죠. 대표적으로 러시아 주가 폭락했었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무르브라라 저기 반등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두 가지 변수를 러시아하고 중국을 우리가 조금 밀착해서 체크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게 아마 세계 경제 또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